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가스비 잡는 파비앙입니다. 귀뚜라미를 몰랐을 땐 외국 사람이라고 가스비 바가지 씌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파비앙!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은 귀뚜라미로 가스비 잡는다고 알려줬잖아. 아하! 4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귀뚜라미! 우린 귀뚜라미와 산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이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원 발굴을 위한 그 세법 개정안들이 많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각 부처가 마련한 주요 추진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네. 이번 2015년도 정부 입법 계획에는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비롯해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일단 그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돌리고 또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또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언급했던 지방교부세 개편안도 추진이 되는데요. 이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재정 회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입법만 총 287개라고 합니다. 287개. 네, 참 많죠.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가 오늘 직접 해명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은 오늘 이 후보자가 지난 2011년 차남에게 증여했던 토지에 대해서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이 후보자 장인과 장모가 2억 6천만 원에 사들인 경기도 분당의 토지 가격이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된 2002년 무렵에는 2배 상당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후에 2011년 후보자 차남에게 다시 증여됐는데 그 당시는 18억 원으로 올랐다는 게 보도의 요지입니다.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직접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당시 실거래가는 7억 5,600만 원으로 공시지가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면서 계약 서류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또 14년 만에 약 2.4배 정도 가격이 올랐고 증여세도 5억 원 이상 적법하게 신고해서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투기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토지 매입 목적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당시 고령이던 장인과 장모가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샀지만 이후에 건강이 악화돼서 집을 짓지 못하고 결국은 부인에게 증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인에게 증여된 거다? 네. 이 후보자가 1994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명이 나왔습니까? 네, 후보자의 논문을 보면 지난 1984년에 발간된 정책학 원론에 실린 문장이 별도의 인용 표시 없이 거의 인용됐고요. 소제목과 목차 순서도 거의 일치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연세대 석사 학위 논문에도 일부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인용 같은 경우는 소홀히 했을 수 있지만 참조는 기본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면서 20년이 넘은 논문을 지금의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여러분의 지적이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소 무리한 부분이나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여야가 다음 달 9일하고 10일 이틀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연다는 거죠. 네. 위원 명단도 확정이 됐네요. 네, 오늘 최종 확정됐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이완구 후보자와 가까운 원내 부대표 출신 그리고 충청 출신 의원들을 대거 포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이유에선지 충청권 인사들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 여당 몫의 특위위원장은 삼선의 한선그 의원이 맡게 됐고요. 여당 간사는 정문환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또 새정치연합에서는 야당 간사로 유성엽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일단 야당 청문위원들의 면모가 중요할 텐데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와 동양인 충청권 의원들이 모두 빠졌는데 이를 두고 벌써부터 야당이 검증 도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충청권 의원들은 동양이라는 이유로 서로 선사를 쳤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목포 해경 소속의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피해자들은 당시 해경이 구조에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재확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단원고 학생 2명 그리고 일반인 승객과 화물차 기사 등 4명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당시 선내 안전 펜스를 딛고 구조를 기다렸다는 단원고 학생 A군은 당시에 해경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만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또 다른 증인들도 갑판으로 나오라든지 바다로 뛰어들라든지 혹은 퇴선을 유도한 해경이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모두 없다. 네. 또 다른 생존 학생 B군의 경우는 우리 반에서 저 혼자 물 밖으로 얼떨결에 뛰어나왔다. 해경이 한 명이라도 더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울먹이며 증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오늘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면담하면서 조사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기사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참 준비하는데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조사위 상임위원들 5명은 여야 지도부를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사의 방향과 예산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마디로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시각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는 이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본다면서 국민의 세금은 아껴 써야 된다는 원칙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문희상 위원장은 전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진짜 세금 폭탄은 따로 있는데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다. 같은 인간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조직을 구상하는 분들이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제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택담보대출 이게 이자가 막 내려가는 모양인데요. 이르면 오는 3월이면은 누구나 다 연 1%대 이자만 내면 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국토교통부는 오늘 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요. 이르면 3월에서 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서 수익 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예, 이 상품은 그 초저리로 대출을 해주되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그 은행과 나눠 갖도록 돼 있는 구조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네. 1주택 소유자라도 그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을 하는 조건을 걸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주고 해주는데요. 다만 그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은 102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네. 금리는 그 시중금리 연동이 되도록 그 코픽스 금리에서 그 1%포인트를 빼는 걸로 정해지는데요. 그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을 하면 그 초기에는 1%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전체 대출 기간인 20년이나 30년 중에 최초 7년만 적용이 되고요. 네. 예, 8년째부터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되는데요. 예, 주택을 산 뒤에 7년이 되면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 집값이 상승한 만큼 그 은행과 그 소유자가 일정 부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 해당 상품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IT와 결합한 금융 서비스죠. 핀테크. 네.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막는 IT 금융 융합 지원을 발표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 지원 방안의 특징은요. 그 벤처 IT 기업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는 겁니다. 네. 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형 인터넷 전문 은행인데요. 그동안에는 온라인 금융 전문사는 그 증권이나 보험같이 제2금융권에 허용이 되어 있었고 은행권은 도입이 막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 6월 중에 그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는 예정인데요.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그 금산분리 원칙이 다소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자본에 대한 그 지분 제한은 4%인데요. 네. 이 한도를 높이거나 또 최대 보유 한도를 정하고 별도로 금융위 승인을 거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뭐 그런 방안이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네이버와 그 다음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검토 의향이 있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또 오는 6월부터는 그 플라스틱 카드가 없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도 나오게 됩니다. 또 전자지급수단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규제도 풀리는데요. 그 모바일 전자지갑에 돈을 충전을 해놓고 그 충전한 돈을 한도로 친구들에게 송금을 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그 뱅크 원래 카카오라는 서비스를 요새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서비스로 예를 들면 현재는 그 30만 원 하루에 그 충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네. 이게 폐지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 동호인 회비 수령이나 뭐 동시자금 이체 뭐 같은 그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또 옐로페이, 페이팔 같은 그 직불형 전자 지급 수단의 이용 한도도 늘어나면서요. 온라인 그 쇼핑 활성화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사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통계가 있네요. 이게 이제 전세금 급등으로 인해서 주거 부담이 커져서 그렇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그 통계청이 오늘 그 발표한 2014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요. 작년 연간 이동자는 762만 9천 명으로 그 전년보다 2.9% 늘었습니다. 전체 이동자 가운데에서 30대가 174만 명으로 전 연령대 중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요. 이렇게 30대 이동이 늘어난 거는 그 전 월세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집을 옮겨야 했던 계층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네. 또 결혼과 취직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후로 늦춰진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서울에서는 8만 7,800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특히 서울 지역의 30대 인구 감소폭만 3만 9천 명에 달해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컸는데 이들이 경기도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 유입된 30대 인구는 2만 1,000명으로요. 네. 그 경기도 전체 그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주소지를 옮긴 이유를 보니 그 전체 가운데 약 45%가 주택을 이유로 꼽았고요. 네. 이후 가족 직업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주택에는 내 집 마련, 전월세 계약 만기, 또 주택 규모 변경 등에 따른 게 포함이 되고요. 가족에는 결혼, 이혼, 사별, 별거, 직업에는 이직이나 뭐 직장의 이전 등에 따른 이사가 해당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미국 동북부에 웬 눈 폭풍이 이렇게 크게 일어났답니까? 예, 5개주죠. 5개주에 비상사태까지 선포가 됐다고요? 네, 위력적인 눈폭풍이 미국 동북부를 말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네. 미국 기상국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기록적인 눈폭풍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5개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제설 작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수천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네. 대부분의 학교는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네. 또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대중교통 역시 대부분 끊겼습니다. 앞서 대형마트나 주유소에는 휘발유나 식료품 등을 미리 사려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폭설의 여파로 의사 일정을 미뤘고 또 브로드웨이 공연 취소도 잇따랐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죠. IS에 잡혀있는 일본인 인질 사태 궁금한데요. 인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슬람 국가 IS가 테러범 석방을 노리고 일본과 요르단의 이른바 양다리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IS가 요르단 조종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요르단에 수감된 사형수 2명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르단 공군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사형수인 알리샤위 외에 다른 사형수 1명을 더 석방해달라는 건데요. 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IS가 일본에는 고토 겐지 씨와 또 요르단에는 조종사와
알리샤위를 바꾸자고 제시한 셈입니다. 네. 일본과 요르단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협력한다는 입장 외에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알리샤위를 이용해서 고토 씨와 알카사스베 중위를 한꺼번에 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네. 인제 석방 교섭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IS가 미국인 인질을 2년간 억류한 적이 있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위기네요. 네.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인 정크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소식이 있죠. 네, 국제 신용평가회사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가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인 BB 플러스로 강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 제재가 이어지면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한 것이 이 등급 하향의 주 요인으로 풀이가 됩니다. 안톤 실로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정크 수준으로 강등한 S&P의 결정을 지나치게 비관적인 평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S&P는 지난달에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투자 등급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아십니까? 지난 연말 개봉해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런데 이 영화가 대형 배급사의 스크린 독과점으로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해서 관객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영화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작사의 대표가 직접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쓰기도 했는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제작사인 삼거리 픽처스의 엄용훈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엄용훈입니다. 네. 이 제목도 흥미롭고요. 관객들 반응도 뜨거웠는데 지금 정작 영화 상영을 못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 현재 전국에 한 17개 정도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극장에서는 거의 다 내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셨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관객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SNS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고 또 극장 현장에서도 그 관객분들이 영화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극장들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상영관을 오히려 줄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기인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통령께서 정말 진심으로 영화 산업을 위해서 나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호소문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상영관에서 이 영화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상영관에서 뭐라 그럽니까? 왜 이걸 안 틀어준다고 합니까? 예, 상영관에서는 이 영화의 예매율과 또 좌석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상영관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그런 극장에서 얘기하는 예매율과 좌석 점유율이 처음서부터 공정치 못했던 기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 처음 시작할 때 예매율과 좌석 점유율이 낮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관객들의 반응과 언론에서 굉장히 호평이 이어지고 또 관객들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네. 극장을 내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저기요. 엄용훈 대표님. 네. 죄송하지만 이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전화를 네. 일단 끊어주십시오.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화를 잠시 끊었다가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로 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 영화가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해서 상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작사 대표입니다. 엄용훈 대표와 대화 중에 전화 상태 때문에 다시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엄용훈 대표님. 네네. 네, 이젠 좀 잘 들리는군요. 근데 네네. 상영관에서는, 이게 좀 항의를 하고 해도 뭐 소식이 없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거 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틀어주진 않습니까? 예, 저희가 볼 때는 저희도 그 배급사에서 배급 담당 직원들이 그 극장의 프로그램 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또 뭐 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언론이나 SNS 반응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들도 알고 있을 텐데 네. 전혀 여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할 수 없이 더 그 다른 각도의 행동을 지금 취하게 됐던 겁니다. 네. 결국 이것은 이제 상영관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대기업의 이미 영화 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제작서부터 배급, 상영 그리고 부가 판권에 이르기까지 네. 전 과정이 수직결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사 계열의 그런 계급 영화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우선적이고 약간 그 편파적인 그런 그 특혜를 많이 주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계열사 영화에 대해서는 관객들한테 아예 평가조차도 받아보지 못하고 네. 사라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영화 산업에 우리나라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영화 산업의 네네. 발전에 기여했다는 측면도 있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자기들 상품만 팔아먹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 여론이 안 좋을 텐데요. 예,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해서 볼 수 없는 영화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느낌이 들 테고요. 네. 저희처럼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 창작자와 컨텐츠 중심이 아니라 예. 대기업에 줄서기를 해야 하거나 그런 컨텐츠가 특정한 그 쏠림 현상으로 오히려 관객들한테는 더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관객들이 직접 대관에 나섰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처음에 영화에 대한 반응이 워낙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이 줄어드는 사태를 보고서 예. 또 저희 영화에 출연했던 정말 너무 존경스러운 배우, 김혜정 선생님 같은 그런 배우들을 응원하고 또 이 영화를 격려하기 위해서 예. 그냥 자발적으로 시작됐던 그 대관 상영이 마치 릴레이처럼 번져서 지금은 연예인과 유명인을 떠나서 일반인들과 어떤 단체, 기업들까지 네. 이어지면서 대관 상영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개를 훔치는 이 완벽한 방법의 이 네. 배급은 어디서 맡았습니까? 배급은 리틀빅 픽처스라는 신생 배급사인데요. 예. 그 한국의 영화 제작자들이 지금 점점 이렇게 불합리한 환경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려해서 네. 영화 제작자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도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스스로 실천해서 예. 건강한 경쟁 관계의 그 한국 영화 시장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배급사인데요. 네. 그 작년에 처음 소녀괴담이라는 작품을 시작을 해서 영화 카트 그리고 이번에 그 했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그리고 내일 개봉하게 되는 내 심장을 쏴라 이렇게 지금 배급을 시작하는 신생 배급사입니다. 그런데 이 배급사의 대표를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네. 사퇴하셨나요? 네네. 정확하게는 어제 지부총회를 통해서 네. 정식으로 사퇴를 하고 새로운 신임 대표를 선임하게 됐었고요. 예. 네, 이미 그 지지난주에 그 사퇴에 대한 의견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사퇴하겠다고 마음 먹으셨어요?
일단은 이 영화를 배급하면서 정말 그 사면초가 뭐 불가항력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면초가 불가항력. 네, 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싶은 그런 그 참담함을 느끼게 됐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그 영화의 어떤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는 네. 저는 그 배급사 대표이기도 했지만 이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배급사인 리틀비 픽처스와 또 앞으로 배급하게 될 영화들의 피해를 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제 자신의 정체성을 오히려 한 가지로 명확하게 두고 이 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네요. 그런데 도대체가 시장 구조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대기업 몇 군데에서 계열사 영화들만 띄워주고 말이죠. 다른 영화들은 이거 죽이다시피 하고 이게 무슨 시장이 이런 시장이 다 있습니까? 네네. 네. 문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다양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라는 컨텐츠의 건강성,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극장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와 그 배급업자가 동일한 그 계열 관계에 있게 되면 네. 당연히 자기 계열 중심의 영화를 우선적으로 배급에 상영에 더 배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그 컨텐츠의 다양성과 건강성은 심하게 해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갑질 이야기 나오겠군요.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거 또 이 법으로 규제하자는 얘기가 또 나올 텐데요. 이 중소 배급사라든가 제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영화제에서는 사실 이거는 지금 처음 생긴 일이 아니라 예.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오래된 일이다. 네. 대기업이 영화 산업에 진출하면서부터 어느 순간 이게 뭐지라고 생각될 정도의 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끊임없이 수직 계열화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라든가 뭐 자사영화 몰아주기라든가 뭐 그리고 각 영화의 어떤 그 커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으로 이거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네. 그걸 시도했었던 그런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워낙 긴 시간 동안 한 영화의 완성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경제적인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지금까지도 해결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네. 이번 기회에 저는 제 자신 스스로가 제 영화를 떠나서 네. 이제 더 만약에 이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지금 좀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싸우셔야 되겠군요. 네. 네. 잘못된 거 고쳐야죠. 알겠습니다. 뭐 법이 필요하면 국회의원들한테 법도 만들라고 그러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제작한 삼거리 픽처스의 엄용훈 대표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전 시간과 비슷하게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지나는데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이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 차로에서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지난 지점에 고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잠깐 서행이 되고 있고요. 이후로도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공항 쪽으로도 영동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 서행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도심에서는 종로에 교통량이 몰려 있는데요. 사가에서 신설동 쪽으로 외곽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가장 긴 구간 정체를 보입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판교부터 청계터널,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다시 시흥에서 송내까지 모두 앞에 13km 구간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주제죠.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국회의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6724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 일반 서민들보다 더 법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쓰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적어주셨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국회의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0327번님께서는요.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반드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지 권한이 있다고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보좌관 임명 문제가 이슈화된 만큼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 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수영 간판 박태환 선수 이 뭐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무슨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게 본인은 네네. 몰랐다는 거죠. 자, 선수 생활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오늘 검찰에 따르면 박태환이 주사에 금지 약물이 포함된지 모르고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네. 좀 상황이 복잡한데 박태환은 일단 지난해 7월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내비도란 주사를 맞았는데요. 네.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국제 수영연맹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고요. 결과는 지난해 12월에 박태환에게 전해졌습니다. 어제 박태환 소속사가 먼저 보도자료를 통해서 당시 병원이 주사를 놓아준다고 해서 금지 약물 성분 포함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취약했다고 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주사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였는데 네. 테스토스테론은 스테로이드 계열의 근력 강화제로 대표적인 금지 약물입니다. 네. 병원이 성분 중에 도핑 위반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박태환 측이 해당 병원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병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오늘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박태환 선수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 네. 세계 반도핑 기구는 금지 약물 검출 선수에 대해서 2년 이상의 자격 정지를 내리고 있는데요. 단 고의가 아니라는 점으로 입증되면 정상 참작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박태환은 다음 달 27일에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 수영연맹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테스토스테론의 경우 소명에 성공한 판례가 없어서
징계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은 물론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도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축구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에 대해서 늪축구, 그러니까 늪에 빠진다고 할 땐 늪이죠. 늪축구라는 별명이 붙어졌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그 축구대표팀이 어제 호주 아시안컵 4강에서 이라크를 꺾고 27년 만에 결승에 올랐는데요. 네. 앞서 우리나라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 딱 3골만 넣고 3승을 챙겨서 조 1위로 8강에 올랐는데 사실 약체인 오만과 쿠웨이트도 1대0으로 꺾고 우승 후보 호주도 1대0으로 이겼거든요. 네. 사실 조별리그에서 내용은 좋지 않았는데 결국 승리는 거뒀는데 그래서 축구 팬들이 강팀이든 약팀이든 한국을 만나면 늪에 빠지듯 허우적거리다가 홀린 듯 패한다는 뜻으로 늪축구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이외에도 실학축구, 또 다산 선생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산 슈틸리케 선생 뭐 이런 신조어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슈틸리케 감독은 독일 대표팀하고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명수비수로 이름을 날렸는데요. 공격을 잘하는 팀은 승리하지만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한다는 축구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아시안컵 8강과 4강을 포함해서 5경기여서 무실점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팬들도 그렇고 축구 전문가들도 그렇고 가장 실용적인 축구를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축구 팬들은 슈틸리케 감독의 축구가 실용을 추구하는 조선 후기 다산 정혜경 선생의 실학과 비슷하다면서 네. 다산 슈틸리케 선생이라는 새 별명까지 붙여졌습니다. 네. 슈틸리케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결국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네, 그런 사실이 입증하고 있는 건지. 한국의 결승 상대 오늘 가려지죠? 6시부터 시작됐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인 31일 오후 6시에 시드니에서 결승전을 치르는데요. 예. 오늘 6시부터 열리고 있는 호주와 아랍에미리트의 4강전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예. 전반을 마친 현재 호주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요. 호주가, 예. 네, 한국이 아무래도 개최국 호주와 결승 55년 만에 우승을 다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호주 사람들도 아주 관심이 더 커지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연말 정산 파동, 그리고 또 보완책과 함께 소급 적용까지 결정이 되면서 소용돌이가 마무리되는 모양새인데 하여튼 2013년도 세법 개정 당시에는 왜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조세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자, 이번 연말 정산 대란, 폭탄이라고도 하던데 말이죠. 이게 왜 생긴 겁니까?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조세 지출의 방법을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조세 지출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적에 주로 돈을 나누어주는 형식인데 네. 조세 지출은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걷어갈 세금을 안 걷어감으로써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대란이 났느냐? 네. 왜 대란이 났냐면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바람에 네.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보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세금을 돌려받는 거가 확 줄어버리니까 그걸 이번에 체감을 한 거죠. 작년에 이미 2013년이니까 벌써 재작년 말에 정해진 세법이었고 2013년에는 이 소득공제를 방식을 바꾸는 거가 아주 세법 개정안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화두였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럼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느냐 하면 네. 이게 그때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가 네. 이번에 직접 이제 해보니까 그 체감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심하게 난 게 아닌가. 또 우스갯소리로 담배값 인상을 해갖고 작년 말에요. 네. 이제 담배를 이제 끊어야 되는데 이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져 있는데 이 소득공제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가 더 나게 됐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거푸 좌우지가 이런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지금. 네, 네. 그런데
도대체 소득공제 방식은 뭐고 세액공제 방식은 뭐고 이 두 가지 차이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세액공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거고요. 세금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표라는 게 있는데요. 그 과표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좀 낮아지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적 공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좀 예의가 좀 복잡해집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하고 소득이 이제 1억 원인 사람하고, 두 사람의 그 혜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자녀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했기 때문에, 연봉이 1,000만 원이었던 사람은 100만 원을 빼주니까, 결국 9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었고요. 또 1억 원인 사람은 100만 원을 빼주니까 9,9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냈던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소득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과표가 9,900만 원인 사람은 거기서 이제 100만 원을 빼주면 이 사람 세율이 이제 35%가 되기 때문에 네. 이 100만 원 곱하기 35% 하면은 이제 35만 원을 이제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연봉이 이제 1,000만 원, 과표가 1,000만 원이었던 사람은 세율이 6%를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100만 원 곱하기 6% 하면은 6만 원의 저희 세제 혜택을 세금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6살 아래 6살보다 어린 자녀가 한 명인 건 똑같은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셈이 되지 않겠어요? 6만 원하고 35만 원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다. 그리고 또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많이 깎아주는 거는 역진적이다. 이런 비판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바꾼 건 어떻게 한가면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1인당 15만 원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세금을 무조건 15만 깎아준다. 네. 이렇게 되니까 6만 원밖에 못 받던 연봉이 1,000만 원이던 사람은 이게 15만 원으로 되니까 네. 옛날보다 9만 원이 혜택이 더 많아진 건데 1억 원이었던 사람은 35만 원 받던 것을 15만 원밖에 돌려 못 받으니까 20만 원이 이제 혜택이 줄어든 거죠. 네. 그런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둘 중에 누가 더 불만입니까? 물론 이제 소득이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았던 사람들이 소득공제로 많은 혜택을 받았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피해를 받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죠. 목소리가 크죠. 그건 인지상정이죠, 네. 그런데 그래서 알려지기는 이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비교할 때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소득층에게 더 불리해진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유리해진다. 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래 이 당초의 취지는 옳다. 고소득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받아들이겠다고 설계된 것이다. 그것은 잘했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맞는 거긴 한데 너무 한꺼번에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아쉽게 생각을 해요. 부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녀에 관한 공제라든가 또 노후생활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제에서 5,500만 원 이하의 그런 저소득층 등도 중산층 이하도 더 정전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그렇죠. 이래서 불만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500만 원 소득이 분들도 이게 높은 소득이 아니고 중간 정도의 소득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쪽에서 종전보다는 더 많이
이 혜택을 뺏기게 된다. 정부에 비해서. 네. 근데 5,500만 원이 잘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네네. 본인들은 네. 이게 그나마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네. 그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예, 그렇게 예.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야 나는 뭐 중산층도 아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겠지만 근로소득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래도 세금을 더 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설명을 좀 하고 이랬으면은 반발을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이게 그 세금을 더 내게 되니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뭐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흔쾌히 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IMF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착한 국민들입니까? 그렇죠. 예. 예. 근무기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나라가 어렵다고 하면은 뭐 자기 뭐 결혼 반지 돌반지 이런 거 다 빼서 이렇게 냈던 그런 전 세계가 그걸 감동을 받고 깜짝 놀라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결국에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잘 설득이 되면은 흔쾌히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2013년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뭐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잘 설명을 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또 그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제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 가지고 그럼 얼마나 이게 그 재원이 조달이 됐느냐 이런 설명이 또 없었어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신사임당 실종 사건이라고 누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는데 네. 5만 원권이 자꾸 그 회수가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이게 누군가의 금고에 자꾸 쌓이고 있고 이게 결국 지하 경제가 더 커지면 커졌지 양성화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들이 유리지갑만 터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을 불식시키지 못한 것이 지금의 이런 그 사태를 몰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로소득자 특히 낮은 보수의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을 턴 면에 있어서는 맞지 않습니까? 그 낮다는 게 어느 정도냐? 네, 그게 이제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흔히 서민이라고 하는 범위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게 이런 정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혼돈을 초래하는 그런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어디까지가 그럼 중산층이고 어디까지가 서민이냐? 정확히 그거를 짚어내주면서 그거부터 합의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소득 70%까지,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하면은, 맨 하위부터 시작해가지고 70%까지 상위 30% 빼놓고 다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70%가 어떻게 서민입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쨌건 뭐 그런 누가 서민이고 누가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인지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불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원칙에 관해서는 역시 찬성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거기에 공감하는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저소득층 유리지갑을 털어낸 부분들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좀 잘못이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시인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 시인을 했다고 할 수 있죠. 네. 시인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고쳐서 이 원상 회복을 하겠다. 네. 또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법이고 소급 적용한 예가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정도로 반발을 하면은 후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맞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갖고 다시 짜야 되는데 이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보았듯이 이게 조세라는 거는 이게 경제 정책을 넘어서 이게 정치 문제구나라는 걸 이제 제3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중요한 거는 관료들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부와 정치인과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타협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듣기로는 참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5천만 국민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국민들이 자기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 보내고 그다음에 권한을 위임해주고 하는 건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분들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국회의원 결국 세법을 정하는 건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외국에서는 정당별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정당 간에 타협을 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밀어붙이고요. 한쪽에서 끝까지 반대하고. 네. 우리나라 또 국회가 싸움박질을 워낙에 잘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네, 이번 이 세법이 통과될 때도 뭐 그렇게까지 큰 논의가 없이 국회에서 그냥 급하게 통과됐다는 거죠. 네, 야당에서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다는데. 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과연 한국의 조세 정책이 이래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유리저가 어쩌면 탈탈 들어가는데 왜 다른 업종이나 다른 계층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기업 소득에 관해서는 그렇게 옹호를 하느냐, 특히 정부나 여당 쪽에서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옹호를 한다는 인상을 준 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아까 조세 지출이 지금 금년 기준으로 이제 33조 원에 달하는데요. 네. 33조 원에 달하는 거 이게 극단적으로 말해갖고 이거를 다 없애버리면 매년 33조 원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요. 네. 뭐 공제 같은 거 다 없애면 네. 말씀이시죠? 근데 뭐 공제가 없는 나라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가지수가요 227가지랍니다. 네. 지금 뭐 6살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같은 그런 항목들이 227가지 그러니까 소득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갖고 이게 잘 없어지지도 않고 이걸 없애야 된다 그래갖고 일모를 제도를 도입하자 그러는데 그게 다 연장이 되고 뭐 하나 없으면 다른 게 생기고 이래 갖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많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 그 해주는 조세 지출도 있고 또 농어촌 여기에 대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정책이 효과가 없는데도 그냥 계속 지속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줄여야 되는데 거기도 또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결국에는 그거를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정치권에서 이거를 잘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R&D 같은 거를 보면 R&D 그 투자 그 지원이 있는데요. R&D 지원 같은 것도 대기업이 많이 가져간다 이러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이 뭐 R&D를 위해서 자기 돈을 갖고 하면 되는 것이지 중소기업에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젠 대기업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견도 있고요. 왜냐면 창고에다가 돈을 쌓아놓았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글쎄 말이죠. 그 돈 써라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없애가면서 이런 걸 했다 그러면은 좀 화가 좀 덜 났을 텐데요. 그래도 농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계 장비 같은 거를 구입할 적에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영세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경운기, 뭐 트랙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구입을 했고 이제는 뭐 충분히 구입했다. 이제는 뭐 더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줄여 나가자. 또 농어촌의 그 어촌이나 이런 데서 그 유가 면세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이럴 적에 이거를 좀 축소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그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이 하나같이 다 반발이 있을 거고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 소득에 대한 이 법인세율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실효세율이 뭐 16%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율 자체는 높지만 그 하도 빠져나간 게 많아갖고 빼서 이제 실효세율이 16% 정도다. 16% 이거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다. 확실합니다. 그럼 좀 기업들이 좀 세금 좀 더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소득이 있는 데가 기업이거든요. 지금 근로자는 사실 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7년 동안 실질 임금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먼저 지우는 거가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나 싶어요. 이럴 때는 기업들에게 좀 많이 부담을 해달라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뭐 이런 전문직 이런 사람들 그 지하경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말 이만큼 우리가 갖고 왔다. 양성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출도 뭐 이렇게 줄였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 공약 가계에서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실현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서야 이제 근로소득자에게 유리지갑들한테 돈을 좀 더 내달라 이렇게 했던 것이 순서였지 싶습니다.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2009년에서 11년까지 그랬죠. 낮췄는데 그 후에도 뭐 투자도 늘어난 것 같지 않다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네. 기업 이 세율, 법인 세율을 좀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네. 그렇게 되면 너무 기업이 사기를 죽인단 말이죠. 그럼 또 외국으로 다 도망간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 1, 2%, 3% 최고 세율이 낮아졌는데요. 예. 3% 법인 세율 때문에 여기 있던 기업이 다른 나라로 간다, 본사를 옮긴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환율만 봐도 환율이야말로 뭐 얼마 사이에 뭐 10%, 20%씩 변동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세율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업들이 옮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엄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와 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집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 미안한 만큼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서울을 한 잔을 건네보세요. 우유는 몸에 힘을 주고 행복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서울우유.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국회의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0879번님, 채용 과정을 국회 사무처가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1022번님, 국회의원들, 국민들 세금은 어떻게든 더 거들여오고 하면서 그 세금을 복지에 쓰진 못할 망정 눈먼 돈 챙길 생각을 하는 건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0879번님께 주간 경향을, 7901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허승현, 신동해,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